그만큼 이제는 30, 40대가 투자로 많이 사놨고 그 30, 40대가 집값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취소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다. 이게 이제 최근에 정책이 나온 이후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매물이 향후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 사람이 없어요. 똘똘한 한 채를. 집값의 하락폭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공급, 즉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격은 일단 상승하는 건 좀 어렵고 자, 이재명 정부가 6월 초에 이제 출범을 했죠. 40, 50일 지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6.27에서 바로 여쭤보겠죠. 그 전에 일단은 그 사이에 단기간에 집값이 굉장히 급등했었단 말이죠. 뭐 전국은 아니지만. 일단 그 이유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보시는 그래프가 2025년 초부터 최근까지의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지수인데요. 한국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잘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두 차례의 급등 기간이 있었거든요. 있었네요. 네, 그렇죠.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가 아마 토지 거가제가 플러스 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월에 플러스 때 갑자기 급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지정하면서 다시 안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6월부터 이제는 급등하기 시작했죠. 이건 최근의 모습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게 주간이거든요. 주간으로 거의 이게 0.8%니까 1%대 오른 거예요. 주간 1%면 한 달이면 4%. 그러면 1년이면 50%예요. 엄청난 거죠. 왜냐면 집이 몇 천만짜리가 아니니까. 그렇죠. 특히 강남은 가격대가 더 평균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갔으면 사실은 전에 없던 상승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이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책이 나온 거죠. 저 근데 경기가 좋지 않은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한국 경제 성장의 전망치도 이제 반토막이 났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두 차례나 급등이 있었단 말이죠. 이때는 뭐 토제 풀고 묶고 뭐 알겠어요. 요때는 뭔데요, 도대체? 요때는 왜? 해석이 되게 힘든데 왜냐면 이게 주가 차트는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부동산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사실은 굉장히 뭔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건 사실 해석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저희가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건 두 가지 원인이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 그렇죠.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거나 둘 중에서 하나인데 수요가 단기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가 샀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누가 샀나? 그래서 이 올라갈 때 최근에 2025년 들어서 지난해부터 쭉 연령대별 매수 현황을 보면 30, 40대가 한 60% 사요. 지금 뭐 강남권 할 거 없이 서울 아파트를 주로 원래 30대 이렇게 많이 사나요? 이렇게 안 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비중이 60%로 크게 상승했어요. 불과 1년 전에는 56%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계속 증가하는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뭐 4, 5년 전에는 한 40%대였어요. 근데 이제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보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0, 40대가 집을 사려면 주택을 매수하려면 대출을 많이 필요로 해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권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조사한 건데 최근에 집을 어떻게 샀는지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서초구의 레미안 원베일리 84제곱미터를 사는데 59억 원에 매매를 합니다. 근데 대출이 27억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잠실 리센치를 사는데 30억 원을 사는데 12억을 대출받고 그러니까 대출 비율이 평균적으로 50%에 이르러요. 자, 다시 한번 30, 40대가 집을 사면서 집값이 올랐는데 그 기반에는 뭐가 있었다? 엄청난 대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했고 그 다음에 그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집값이 단기적으로 크게 올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표본인데 되게 많은 거래들이 있을 텐데 이게 단건인 거죠? 그렇죠. 요 물건들 가져온 혹시, 왜냐하면 예를 들면 대출이라고 한다면 어떤 물건은 대출이 적은 물건도 있을 수 있고 할 건데 임의로 랜덤에 출현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대출이 많은 건지 아니면 요 아파트를 지정한 이유들이 있는지 혹시 그냥 여쭤볼게요. 이건 무작위로 착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제가 대출 많은 것만 어떻게 찍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지금 평균적으로 주택 매입을 할 때 서울에서 아파트 매입을 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평균적으로 대출 비율이 4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본이
일반적인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말씀하신 게 30, 40대가 이제 60% 정도 서울에서 집을 사고 있는 정도로 증가세를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걸 원동력을 보면 대출이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어진 게 이제 정부의 지난달 27일 초고강도 대출 규제 이건데, 요거 정확한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핵심만 정리 한번 해주시면서, 요게 지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현재까지 미쳤고 앞으로는 미칠까요? 그러니까 일단 627 대책을 보면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6억 원으로 딱 잘랐어요. 그럼 아까 그 집을 사는 대출 보셨죠? 10억 원 대출 안 됩니다. 볼까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런 대출 금액 불가능. 안 된다. 다 못 산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그냥 못 산다. 못 사요. 못 사.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네. 특히 수도권에 잘 살 때 LTV가 빵입니다. 대출을 그냥 안 해줘요. 그러면 되게 강력한 대출이죠. 엄청 강력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정책을 좀 의미 있게 보는 건 정책이 자산 시장에 효과를 크게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내려면 과거에 없고 새로운 정책이면 그만큼 영향이 커요. 근데 이 정책은 과거에 없던 정책이에요. 이렇게 총량, 그러니까 절대 기준으로 해서 6억 원 이상 대출은 안 되라고 한 적은 없어요. LTV를 40%라고 한 적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처럼 금액이 높을수록 대출이 많이 되죠.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가 그동안 이루어졌는데 이건 그냥 아예 6억 원 이상은 금지라고 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시점도 의미가 있는데 6월 27일 날 발표를 하는데 6월 28일부터 적용입니다. 이때 그것 때문에 너무 시차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의 피해자들이 그렇죠. 있죠. 그런데 정책의 효과만 보면 이런 정책이 자산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쳐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오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27일 발표하는데 28일부터 합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가계대출이면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걸 규제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금요일 날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28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잖아요. 은행 안 열어. 근데 시행해. 네, 근데 은행이 여는 월요일부터 해도 돼요. 근데 그냥 토요일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었다. 뭐냐면 과거에 없고 새로운 정책,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점에 시행되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이 클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됐는데 그러면 아까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영향은 어떤가요? 이제 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김 작가님? 강남 3구 아파트 거래 취소네요. 거래된 다음에 취소되는 건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직관적으로 보면 3월하고 6월에 지금 6월은 신고 기간이 더 남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훨씬 더 증가할 겁니다. 제가 볼 때 한 160건, 70건 정도 가능해 보이는데 매매를 거래해놓고 계약서를 써놓고 취소하는 물건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규제 때문에. 이건 놀랄만한 건데 예를 들어서 강남에 아까처럼 20억 원짜리를 거래한 다음에 취소하면요. 계약금 2억 원이 날아가요. 근데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포기하는 이유는 집값이 떨어질 걸 생각하나 봐요. 그렇죠. 내가 2억 원을 포기하는 것보다 야 이러다가 집값 엄청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왜 그거 걱정할까요? 집을 예를 들어서 내가 거주할 거면 네네. 내가 이사 가기로 다 예정돼 있었으면 투자 목적. 그러니까 김 작가님이 나 이사 가기 그날 예상하고 계약했어. 그러면 그게 취소가 됩니까? 쉽지 않죠. 이미 내 몸도 가기로 다 되어 있으니까. 투자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30, 40대가 투자로 많이 사놨고 그 30, 40대가 집값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취소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다. 이게 이제 최근에 정책이 나온 이후의 현상입니다. 또 하나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에 지금 신고 기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한 13,000, 14,000까지도 가능해 보이는데 7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1,000건이 좀 넘고 있어요. 물론 더 증가하겠지만 급감하고 있다, 거래량이. 이게 일단은 현재의 상황입니다. 야, 그럼 여기서 제가 여쭤볼 게 많은데 단 한 가지, 이게 새로운 정책, 이 정도 파워 있는 게 정책이 처음이라 했는데 이런 정책을 내면 이제 집값이 어쨌든 앞으로 조정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전 정부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그냥 내면 될 것 같은데 안 했을까요? 이게 그만큼의 또 부작용도 있는 건가요? 너무 규제가 세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에도 대출 규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조금 달랐어요. 뭐냐면 누구나 예상하는 정책이 나와요. LTV, DTI 뭐 이런 정책들. 그래야 시장에 지나친 혼란을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냥 가던 길 가요. 네. 계속 올라. 그래서 영향을 못 줬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정책이 나오니까 시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다른 점은 바로 그 지점이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다 고려하다 보면 실제로 큰 뭔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못해왔고. 그 지점이 좀 차이가 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낼 때 정책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목적하는. 네. 근데 집값 안정이라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대표님과 촬영을 시작한 지가 벌써 2020년부터 했으니까 거기서 한 6년이니까 대표님이 부동산에서 특히 거래량을 중요시 한다는 걸 잘 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보면 두 가지가 다 뭐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집값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오를 때 거래량도 붙었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들 이 상승이든 하락할 때 거래량이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였는데 이게 만약에 정책 전에 만약에 정책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거래가 붙었을 때는 이건 진짜 상승기로 본다고 추세를 봤어야 되는지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기미 보이면서 거래량도 확 떨어지니까 이건 하락의 추세로 봐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말씀하신 건 집값도 오르면서 거래량이 동반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뒀으면 집값은 계속 올랐어요. 아, 계속 올랐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책이 시장에 효과를 낼 수 없는 뭐 과거와 같은 그런 어정쩡한 정책이 나오면 네. 집값은 계속 올랐어요. 그런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나오니까 이제 시장이 달라지는 거죠. 거래량이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정책의 효과가 이번에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놔뒀으면 올랐어요. 계속. 만약 6.27 대책 이전에 만약에 대표님과 제가 촬영했으면 대표님이 앞으로 좀 안타깝지만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말씀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6월 뭐 다른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지금 큰일 났다. 집값 오른다. 이런 얘기 해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사실 드렸던 이유이기도 해요. 그럼 주담대 금지 이후에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 사람들의 심리는 팔고 싶은 심리가 더 늘어나고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표를. 누가 파는지도 중요해요. 네, 아까처럼 30, 40대가 대출 받아서 사잖아요. 근데 누가 파느냐, 누가 팔았냐. 잘 보시면 50세 이상, 60세 이상의 비중이 높아요. 과거하고 좀 다른 모습이에요. 거의 60%.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이거예요. 30, 40대가 대출 받아서 사고 50대 이상이 집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 50대 이상, 60세 이상의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하는 분들이에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팔고 싶어요. 그러니까 파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집값의 향배가 결정되는 거죠. 뭐냐면 이 팔고 싶은 분들이 이제는 수요가 줄었을 때 얼마나 이 매물을 쉽게 말해서 파는 속도를 빨리 할 거냐. 반대로 아유 나 괜찮아. 많이 올라서. 그래서 나 그냥 안 팔아도 돼. 끝까지 버틸래. 이러면 집값은 안 빠지겠죠. 30, 40대 아까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왜 다른 연령층 안 늘어나고 30, 40대가 많이 늘어난 걸까요? 30, 40대가 이전보다 돈을 많이 버나요? 아니면 왜냐면 투자 목적이 50대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 왜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출이 가능해요. 소득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있으니까. 20대까지는 사실상 힘들고. 그리고 또 무주택자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출도 더 많이 해줬어요. 네. 무주택자가.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더 용이하니까 이렇게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수요로 이루어진 거고, 제가 볼 때 30, 40대는 무주택자니까 집값이 더 오를까봐 더 우려했던 거예요. 불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불안이 대출의 확대로 이어졌고, 그게 이제 과잉된 수요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은 이 자산시장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내가 어떤 자산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의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30, 40대는 경험이 뭐냐면, 물론 2022년도에 집값이 한 차례 빠지긴 했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만 경험한 세대예요. 성인이 된 이후로.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근데 대출도 해준대.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또 오르고 있어.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막 집 사는,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참 공통점 있어요. 30, 40대가 산 상황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초구의 원밸리를 30, 40대가 59억 원을 사는데 대출을 27억 원 받잖아요. 네. 그럼 매달 이자만 1,000만 원 이상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막 사요. 이건 뭐냐면 완전히 무조건 오른다는, 이건 무조건 100억 간다는, 100억 원 간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30, 40대는 경험이 없어요. 그 경험이 더 많은 세대는 누구예요? 자산시장에?
부동산에? 뭐 50, 60, 70. 그렇죠. 이분들은 왜 팔겠어요, 그럼?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다. 저 그럼 주담대 금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는 아까 확인을 했고요.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그럼 매물은요? 매물은 아직 늘고 있지 않아요. 예, 일단 매도세가 지금 긴장감이 있네요. 아니요, 긴장감이 없죠. 왜냐면 매수는 그냥 줄었어요. 매수는 줄었어. 이제 매도가 이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눈치 보는 거죠. 상황 파악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내가 매물을 팔 건가? 아니면 호가를 낮출 건가? 근데 일부 지역에서 이제 호가는 이미 내려가기 시작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매물이 향후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일부 지역은 진짜 일부 지역이긴 한데 627 대책 이후에도 신고가 찍은 데가 있다면서요. 제가 기사를 봤나? 레미온빌리가 9평이 72억을 찍었다고도. 그거는 그 맞긴 해요. 대책 이전이요. 아, 대책 대책 이전에 6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래서 기사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6월에 그게 거래됐다. 네, 이거요. 기사는 좀 이따 나오니까. 네. 자, 그럼 이런 수도권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투자 자금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제 풍선가처럼 유입될 수 있느냐랑 아니면 지방의 부동산 시장 덩달아 위축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냥 지방은 이 규제를 안 받지만 워낙 여기가 파워가 세니까 어떻게 될까요? 돈이 일로 갈까요? 아니면 다 같이 죽어버릴까요? 글쎄요, 죽는다는 표현은 뭐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근데, 위축. 예, 예. 근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대출 가능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보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여기를 못 사게 하면 여기를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산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봤던 강남 3구를 못 사니까 마용성으로 갔고 마용성 못 사는 분들이 또 다음 이런 부분이 좀 상반기에 있었잖아요. 서울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지역과 그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지금 그런 지역은 매도 물량도 많아요. 그러니까 강남 3구는 매도 물량이 줄면서 호가가 오르면서 수요가 붙으니까 집값이 올랐거든요. 근데 거기는 수요가 일부 뭐 붙을 수는 있지만 매도 물량이 여전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집값이 상승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은 그러면 그런 효과 때문에 매도 물량이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 한마디로 수도권으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풍선까지 번지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지방은요? 지방은 원래 좀 힘들잖아요. 예, 근데 지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규제가 수도권에만 있잖아요. 근데 지방에 규제가 따로 없었는데 이미 없었어요. 지방은 규제가 없었잖아요. 그거는 없었죠. 그냥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번 정책에. 근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수도권에 갈 돈들이 안 가니까 우리 돈은 갈 데를 찾으니까 여기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투자하는 사람들이 나 서울 못 산다고 해서 에이 그럼 지방이라도 사. 그게 아니고 왜 투자로 사겠습니까? 가격이 오를 걸 생각하니까. 근데 지방의 지금 상황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단순히 서울을 규제한다고 해서 그 돈들이 지방에 몰린다? 이것도 예측하기는 좀 힘든 거죠. 자, 이런 이제 상황의 변화, 지금 보이는 거래량 급감을 만든 것도 사실 627 대책 때문인 건데,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일 텐데요. 정책 방향을 좀 전망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펼쳐나갈까요? 정부는 이게 새로운 정부잖아요. 뭐 정확하게 저희가 정부의 스탠스하고 정책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뉘앙스를 보면 집값 안정에 무게감을 좀 놓고 집값 안정이라는 건 여기서 해석하는 건 뭐냐면 집값이 하락해야 된다. 지금 과도하게 서울의 일부 지역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고 특히 투자나 투기 수요를 줄여나가겠다. 그래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도 좀 갖고 있냐면 지금 시장이 막 대출로 이루어진 시장이었는데 대출을 딱 끊었잖아요. 이제 그 다음 정책이 뭐가 나올까가 중요한데 뭐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굉장히 많이 남았다. 이거는 뭐 맛보기다. 맛보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은 어쨌든 시장 안정화 그리고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까지를 목적으로 한 정책들이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뉴스 보니까 정부가 종합부동산에 대해 공정시정가액 비율을 현재 60%에서 80%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도 서울에 집 가지고 있는 친구들 저한테 뉴스 막 공유해 주던데 이 비율이 인상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종합부동산세 많이 내야죠. 많이 낸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 내면 네. 부담되겠죠. 부담되겠죠. 부담되고. 부담되겠죠. 그러니까 부담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엄청 부담은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뭐 2, 30억 집을 갖고 계시니까. 근데 누가 부담을 겪냐면 또 새로운 수요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아까처럼 막 대출 받아서 사야 되는데 집값이 높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이제 종부세까지 내라고 그래? 그러면은 수요가 더 빨리 감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내 집을 누가 사줄까? 이런 걱정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야. 아까 이제는 우리가 반포의 원베일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반포의 원베일리가요, 투자 목적으로 50%가 들고 있어요. 워낙 입지가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투자로 그 집을 왜 갖고 있겠습니까? 오를 거니까. 돈 벌려고요. 돈 벌려니까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돈은 언제 버냐고요. 올라도 벌죠. 올라다 보는데 올라서 팔아야 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나는 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야. 네네. 근데 이렇게 살 사람이 계속 줄고 있어. 네. 그러면 나 누가 사주지? 이걸?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막 40억, 50억 원짜리를 2,000명이 사줘야 되는데 이런 시장의 불균형, 일종의 사줄 사람이 점점 없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도 사실은 그런 어떤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려사항이 많아질 수 있죠. 우려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앞으로는 주춤한다는 건가요? 뭐 끝난다는 거야? 아니면 계속되는 건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똘똘한 할채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으로 계속 쏠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똘똘한 한 채일수록 수요가 더 빨리 주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살 사람이 없어요. 똘똘한 한 채를. 대출도 안 되고 종부세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요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현금 있는 사람들이 사줄 거다. 아니, 현금 있는 사람들이 그걸 왜 삽니까? 돈이 돼야 사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이제 점차 누그러들 것으로 예측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토호자의 확대 가능성도 있나요? 이거는 이제 서울시 권한인데, 네. 서울시에서는 확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언제 발표를 했나요? 뭐 한 지난주 한 뭐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나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마포구나 성동구가 가격이 많이 올라서 뭐 토호제를 추가 지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대출 규제를 그냥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토호제보다 아까처럼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토호제가 다시 재지정되면서도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건 토호제가 지정되나 안 되거나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토호제가 뭐 재지정되거나 안 된다고 그래서 네. 시장이 그것 때문에 또 흔들리거나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지금은 거래량과 호가, 뭐 실거래가, 기타 다양한 지표 중 가장 주목해야 되는 지표나 신호는 뭔가요? 일단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고요. 거래량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게 추세적으로 줄 거냐. 제가 볼 때 이제 극대로 가면 1,000건 미만도 가능해 보여요. 1000건 미만 몇 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값이 막 크게 하락할 때. 때. 네, 그때. 만약 1,000건 미만으로 되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표는 매물이요. 매물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아직까지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증가하는 게 속도가 빨라지거나 매물이 일단 증가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호가가 하락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이 거래량과 그 다음에 매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매물은 증가하진 않았고 호가도 떨어지진 않은 상태. 근데 매물도 늘고 호가도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입장. 그러니까 매물이 먼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수수는 호가가 떨어지는데 매물이 왜 증가한다고 제가 예상하냐면 수요가 감소하면 매물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돼 있어요. 거래가 안 되니까 매물이 쌓이죠. 근데 매물이 쌓이는 걸 보면 아까처럼 투자로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집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네. 그럴 가능성을 전 높게 보는 거죠. 근데 한국은행에서 올해 기준금리 2번 정도 인하했더라고요. 금리 인하 하반기에 좀 더 본격화될 수 있을 텐데 이게 부동산 시장 전세 매매 수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이미 근데 뭐 6억 규제가 너무 세서 이건 영향이 별로 없을까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쳐야 되냐면 금리가 인하되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렇죠.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대출이 묶여 있으니까. 그렇죠. 금리가 인하돼도 나 대출 받으러 갔는데 안 되는데요. 안 되는. 이게 안 되니까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전세는 조금 달라요. 전세 대출은 지금은 일단 어떤 총량 규제가 일부 들어갔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규제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 전세 대출이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를 수는 있어요. 특히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기간에서는 이 전세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죠. 지금 이게 6억 규제가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서울 외 지역에서는 좀 괜찮겠지만 서울에서 투자율보다 내가 내 집을 진짜 사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못 사는 사람들도 그럼 좀 꽤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정책 규제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도 지금 갑자기 좀 드네요. 근데 이렇게 정책을 나왔는데 갑자기 해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집값이 안정되고 시장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크게 올랐던 집값들이 떨어지는 걸 확인한 후에 조금씩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는 거면 대표님 올해 하반기랑 내년 그럼 수도권 부동산 집값 한번 예측 좀 해주신다면요. 이유를 한번 보자는 거죠. 가격이 오르려면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수요가 줄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거래량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은 가격이 하방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고요. 거기다 대고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 매물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하락폭이 좀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산시장이 아까도 이제 가격을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자산시장은 항상 이렇게 또 크게 상승하면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 특히 내년 초에 집값의 하락폭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이게 좋은 말로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기본으로 볼 때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공급, 즉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이 그러니까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격은 일단 상승하는 건 좀 어렵고 하락의 확률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하락은 폭은 뭐 어느 정도나 뭐 큰 조정일까요? 아니면 전 큰 조정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저희가 가격이 한번 크게 하락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얼마가 빠지냐면 실제 거래 가격으로 뭐 서울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한 10억 원 정도 됐는데 20% 정도 빠지거든요. 전 그 정도도 가능해 보여요. 평균으로 20%. 그래서 한 뭐 10%에서 20% 그때 사이가,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 하락도 최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빠지면 정부도 규제를 조금 낮출 수도 있겠네요. 그건 좀 살펴봐요. 뭐 저희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죠. 시가에 빠지면 더 이상의 정책은 안 나오겠죠. 네. 근데 이 정책이 갑자기 또 없애서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킨다? 물론 뭐 제가 아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속도가 빠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세를 좀 보는 거죠. 원래 또 이제 증권사 계시면서 주식 쪽이 더 전문가셨나요? 사실 주식 애널리스트였죠. 주식 애널리스트셨는데 한 가지 여쭤보면 그 정부의 방향이 부동산에 있는 돈을 증시로 좀 옮겨서 증시를 코스피 5천으로 만들자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가능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아까 김 작가님이 금리가 인하되면 자산 가격이 오르지 않나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돈줄이 끊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유동성이 저는 어딘가로 가야죠. 주식시장으로 갈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유동성이 이제 얼마큼 가느냐가 중요한데 네. 그런 폭이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의외로 굉장히 강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어떤 이 유동성의 흐름을 볼 때 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없겠죠?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에 어쨌든 이렇게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 더 투자하지 못하는 돈이 이제 주식으로 간다는 건데 이 돈이 규모가 뭐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거 알 수 없겠죠? 알 수 없는데 말씀 이제는 드린 것처럼 표에서 보면 이제 50대 이상이 집을 팔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막대한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대 이상, 60대 이상 분들이 자기 자산 중에서 거의 80%가 부동산이에요. 근데 그걸 팔아서 만약에 그게 한국의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머니무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의 주식이 예전과 없던 그런 어떤 그 상승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 수도권에 있는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뭐 지금 그냥 간망세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워낙 변동기니까 자산시장에서 이제 변화기니까 이제는 일단 지금의 의사결정하기는 되게 힘들고 대신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이런 변화라든지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내 집 마련의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면 내가 거주하고 싶은 지역 이렇게 선정해서 그런 지역에 대출을 이제 먼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자산 규모로서 매입을 하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집값이 또 떨어지면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더 떨어질 걸 기대하면서 내 집 마련을 또 미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무주택자 분들은 집값이 오를 때 사요. 대출을 받아서. 그건 뭐냐면 집값이 오르면
불안하거든요. 불안은 행동을 일으키죠. 근데 반대로 무주택자분들은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기대를 해요. 어떤 기대예요? 더 떨어질 거라. 그렇죠. 이게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는 뭔가 좀 다른 방식의 행동이 필요한 거죠. 저 아는 제 지인도 집값이 이제 오를 때는 못 샀거든요. 안 산 거죠. 잘한 거죠. 왜냐면 그 이후로 막 이제 21년 말부터 막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떨어질 때는 또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더 떨어질 거 생각해서 못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등하고 오를 때는 떨어질 가격을 봐서 못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폭등할 때도 못 사고 하락할 때도 못 사고 반등할 때도 못 사면 언제 그러면 이제는 그분은 집을 그냥 안 사시는 거죠. 너는 너무 타이밍을 재려고 하는 것 같다. 어느 타이밍에 그래서 사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시장에 또 변화가 오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또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거주하고 싶은 지역을 선정하고 자산과 대출 규모를 판단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타이밍을 완전히 맞출 수는 없겠지만 좀 내가 그래도 좀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지표라든가 내 집 마련 타이밍 언제로 좀 잡아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되게 빨라져서 그러니까요. 이제 예측하기는 되게 힘든데 저는 올해 말부터 시장을 잘 한번 보시고 네. 그다음에 내년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빠르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 시장의 변화를 보는 거 관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기준도 지키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은 집이 10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8억 원이 떨어지면 내가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8억 원 떨어졌어. 근데 시장 분위기가 막 난리 났어. 그럼 안 사게 되죠. 더 떨어진다 막. 그럼 안 사게 되자. 그런데 그럴 때는 나의 기준에 맞춰서 이거는 내 집 마련하시라. 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은 폭락하지 않아요. 절대. 폭락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 밑에까지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절대요. 어느 나라고 그런 나라는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떨어졌다가는 뭐 시간의 차가 있겠지만 결국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는 어쨌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야 기대하면서 미루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에 오면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모두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 떨어지면 무조건 오른다라는 게 전국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권 아니면 서울만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방에 있는 분들은 지방 부동산 안 좋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으니까. 지방도 동일해요. 뭐냐면 떨어지면 다시 이제 속도의 문제고 정도의 문제긴 했지만 더 이상 떨어지진 않아요. 거기도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떨어지면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죠. 뭐 지방의 일부 지역은 뭐 계속 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내 계획에 맞으시면 지방에도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맞다, 지금.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할 때 늘 말씀하신 강조하신 거래량 있잖아요. 그렇죠.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을 때 사는 타이밍이 좋은 거예요? 떨어질 때 거래량이 좀 붙었을 때, 많이 늘어났을 때가 이제 사는 게 좋은 건가요? 거래량이 붙었을 때. 예, 떨어졌는데, 가격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할 때. 증가해.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안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사는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거의 바닥권에 왔다는 거예요. 그 신호는. 그러면 그때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는데 보통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해도 저희는 그런 의사결정을 잘 못하죠. 왜냐면 가격이 안 움직이니까. 네, 그런데 먼저 거래량이 움직입니다. 이건 뭔가요? 그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에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집값이 떨어지면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22년도, 23년도에 평균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락합니다. 엄청 크게 하락했죠. 근데 집값이 떨어지니까요. 정책 대출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집값을 다시 올린 원인이 됐거든요. 거의 100조 원이 시장에 유입되는데 대출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하나 뭐냐면 집값이 떨어지면요. 그 집값을 예를 들어서 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들이 또 항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구조적인 폭락을 또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있어서 계속 떨어지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우리나라 망해요. 어떤 분들이 야 집값 폭락론자 저보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안정론자. 근데
김 작가님, 이렇게 집값이 계속 빠지면 우리나라 망한다고요. 그러면 집값이 빠질 때 지방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막 부양책도 나오잖아요. 네. 미분양을 사주겠다. 그게 어떤 정부고 네. 따라서. 그래서 이런 요인도 하나 있다. 이게 엄청 오를 때도 이런 정부 정책이 나오고 지금 정책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전문가분들 어떻게 보면 시장을 전망하고 맞추기가 더 힘든 게 정책이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나오면 시장이 급변하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대출 정책 같은 거 사실 예측하기 힘들었잖아요. 사실 주식은 막 정부가 뭐 규제라든 정책이나 해서 이렇게 시장 급변하기는 뭐 상법 개정이나 뭐 이런 건 가능하지만 뭐 밑으로 내린다든 위로 올린다 이런 식의 그거는 거의 힘든 영역이잖아요. 좀. 그래서 힘든 영역이긴 한데 네.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주식시장을 보면 그런 정책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게 네. 굉장히 뭐랄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 정책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치 못한 그리고 과거에 없던 정책이 도입되다 보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거예요. 상법 개정 과거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자사주소가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정책이 도입된다니까 갑자기 막 하루에 막 상한가 가버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뭐 부동산 PF나 이금융권 부실 같은 경우 은행권으로 이런 것들이 전이될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 수도권의 문제가 네. 있는데 네. 여기서 더 확대시키기는 좀 뭐 이미 최악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문제를 일으키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기준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저는 부동산 PF 문제가 뭐 크게 확대돼서 부동산 시장 흔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리 속도가 굉장히 지금 더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거의 200조 원이 있는데 그 처리 속도가 지금 아직도 더뎌요. 네. 그래서 지방 같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거죠. 한국 부동산 시장 하락의 신호는 또 딴 거 뭐 있나요, 혹시?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 말고? 경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그래서 추경도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뭐 20조 원, 30조 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추경에서도 내수의 경기가 잘 살아나지 않고 특히 미국발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렵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꺾였고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 우려가 더 커지면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한국의 GDP라든가 뭐 고용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겁니다. 공교로운 지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경기가 안 좋다, 한국 경제 뭐 경제 성장률 1% 미만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올랐어요. 근데 이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단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우리나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았네. 그러면 수요가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경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미분양 아파트가 더 증가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이유는 뭐냐면 분양 물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분양이 잘 되는 곳에 그리고 뭐 지방 같은 데는 분양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분양 때문에 안 해버리니까. 안 해버리니까 미분양이 많지 않은데 대신 중공업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2만 가구 뭐 많으면 이제 3만 호 정도 증가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미분양 문제가 또 증가하면 특히 지방 같은 부동산의 가격 하락을 좀 더 이끌 수 있는 거죠. 그럼 지방의 그 부동산 집값은 앞으로 회복은요? 지금 이 어쨌든 정비 규제로 인해서 풍수효과가 지방으로 가진 않을 거라고 말씀하셔서 지방은 사실 별로 오른 것도 없다 보니까 이게 좀 회복을 제 지인들은 대구에 많이 있는데 대구도 좀 회복을 바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올해가 가장 최악이라고 봐요. 지방은? 네, 뭐 미분양이라든가 뭐 부동산 PF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근데 그걸 반영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분명히 수요가 붙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오히려 지방 부동산이 거래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가격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주화나 공급 확대 정책 방향이잖아요. 이건 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걸까요? 어쨌든 뭐 이게 빵처럼 바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뭐 공급 확대 정책은 늘 펼쳤지만 뜻대로 안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건 제한적이라고 봐요. 지금 시장에 특히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 공급 확대된다고 해서 집값이 빠지거나 뭐 공급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거나 이럴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공급 정책이 무력했던 이유도 사실은 본질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택 공급을 많이 한다는 계획 나오면 집값이 안정되거나 하락한다고 생각을 대부분 안 하시잖아요.
최소 4년은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4년? 이제 5년 이상이 옛날에 걸리- 3년이었으면 이제 순살 아파트 사건 뭐 이런 걸 있으면 이제 뭐 더 오래 걸리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공급 정책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이끌 것 같진 않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그럼 공급 확대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오히려 집값을 올릴 수 단기적으로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40%가 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만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려고 그래. 그럼 매물이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물은 감소하고 그러면 재건축 규제 완화한다 해주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그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흥미롭게 아까 김 작가님이 이게 단기적으로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단기에 집값이 오르면 예를 들어서 준공되고 이런 다음에 집값이 빠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집값을 안정시키고 하락시킨다? 그렇게 볼 수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다. 경기도에서 집값, 그러니까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최근에 누적적으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과천이거든요. 과천이 이렇게 집값이 많은 이유는 많이 상승한 이유는 재건축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많이 하고 규제 완화해주면 집값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부에서 말하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한 목적은 뭐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지 집값 안정과는 좀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좀 더 이제 신축이고 하니까. 그렇죠. 인프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집값을 진짜 안정시키려면 재건축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속도를 좀 조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 부동산 쪽이라 뭐 주식 쪽도 다 양쪽 다 전문가시니까 또 많은 분들도 만나고 전문가분들 만나 뵙고 또 유튜브나 방송도 출연하시니까 유튜브 이런 기사도 많이 보고 신문 기사도 많이 볼 텐데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는 뭘까요? 가장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가짜 신호나 뭐 가짜 뉴스 뭐 이런 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두 가지가 있는데 집값이 하락할 수는 있어도 전세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 생각을 거의 대부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생각이 잘못됐다고요? 네. 왜 그러냐면 전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네.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고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전세 가격이 오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대출이죠. 전세 대출이. 네. 근데 이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더 오르지 못할 거예요. 전세 가격이 더 오르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반전세가 많아지고 있어요. 더 이상 못 올라요. 보증금을 더 올려줄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금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값은 따라서 오를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어쨌든 이게 지지해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러려면 두 가지가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세 가격이 오르면 에이, 나 그냥 집 살래.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월세 비율이 줄어들면서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해서 집값을 올려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전세가 가격이 오르면 에이, 나 그냥 집 살래라고 하려면 최소한요. 전세 매매 비율이 60% 70%까지 올라야 되고 또 조건이 필요해요. 지금 갖고 있는 전세 보증금은 순전히 내 돈이어야 할 것. 근데 이미 전세 보증금도요. 대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순수하게 전세 보증금이 다 내 돈이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대출로 이루어진 전세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런 레버리지가 불가능하다. 이런 규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갭 투자가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갭 투자는 전세 매매일로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집값이 오를 때 투자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착각하는 게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 그런 말 들었었는데 그 집 주인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이제 살아보니 실제로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인데 전세 가격 안 올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올리면 세입자가 나중에 더러워서 내가 집 산다 해서 집을 샀더니 결국 서울에서는 집값이 올랐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전세를 안 올려준 착한 집주인을 만나면 전세 괜찮네. 10년 살았더니 바깥에 나왔더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있다. 근데 그런 조건이 성립하려면 전세 보증금은 순전히 내 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셔야 할 게 이게 아파트나 주택의 수요를 얘기할 때 유효 수요여야 돼요. 네. 사고 싶은 수요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유효 수요가 줄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대출이 이것처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다고요. 네. 아까처럼 그러면 집주인이 괴롭히면 에이 집이라도 사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한계를 여러분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 근거에는 뭐냐면 특히 서울이나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집값이 아니다. 이 집을 살 때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세 가지잖아요. 월세랑 전세랑 매매. 그럼 가격에 그런 뭐 너무 투자 목적을 제외한다면 당연히 내 집 마련이 제 삶의 행복한 거겠죠. 그렇죠. 근데 더 행복하려면 우리가 이제 더 행복하려고 사는 거니까 대출을 적게 일으키고 그래서 집값이 안정됐을 때 사는 게 더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했는데 아까처럼 27억 원 대출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고점에 샀어. 근데 막 집값이 이제 막 떨어진대. 그리고 매달 이자는 1,000만 원씩 내야 돼.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새 집에 산다고 아우 너무 좋다. 야 걱정하지 마.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여보. 매달 1,000만 원 이자 내도 그래서 이럴까요? 행복할까요? 그러면 요거 또 다른 건데 하나 여쭤보면 제 주변에도 이제 대부분 결혼했고 이제 애도 있으니까 사례들을 보면 보통 남자들은 집을 살 때 좀 더 현실적인 걸 많이 고려하는 것 같아. 자기 연봉과 기타 등등 하면서 눈높이가 조금 이제 내 소득이 마찬가지로 요 정도라면 그 이제 와이프나 아니면 맞벌이 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어쨌든 아내는 보통 좀 더 위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경이 더 중요시 여기기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제 더 위를 보면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더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서울에 있었던 분들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이쪽이 집값이 더 올라버리니까 결국에는 와이프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냐면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다? 저는 그게 인과관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는 대출을 적정 규모랑 좀 더 많이 받았을 때 어느 걸 선택하느냐가 참 앞으로 미래에서 근데 이제 대출이 아예 안 되니까 이거 뭐 영원히 근데 묶는 건 아니니까요. 집값이 떨어져야 그게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정책이 사실 어쩌면 굉장히 영향이 큰 거죠. 그런 사람의 욕망을 제어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욕망 아예 한정적으로 제어해버린 거지. 근데 그게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그러면 아비규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다 가서 대출 받아. 그러면 서브프라임 오는 거예요. 한국도. 그러니까 그게 정부의 역할인 거죠. 그죠? 사람들의 그런 욕망과 그리고 불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소한 이 안에서 조율할 거냐. 그걸 그냥 뭐 사람이 사게 놔도 대출 자기네가 갚는다는데 이렇게 하면 시장 우선주의. 그러면은 시스템이 망가지잖아요. 그럼 은행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만약 대출을 못 갚으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폭등하면 나중에 떨어질 땐 누가 감당해낼 거예요? 그런 걸 하라고 우리가 정치를 하는 거고 정부가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야, 나 왜 집 못 사게 해? 다 사게 해주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엄청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그럼 내가 집을 마련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보통 동네를 정하고 하잖아요. 사실 동네별로 입지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 다 정해져 있고 아파트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막 찾아보는 이유는 이게 더 오를지 그다음 플러스로 이게 좀 고평가된 저평가된 이런 걸 따지는 거일 거란 말이죠. 왜냐면 대부분 것들 어쨌든 현재 가치 반영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거를 어떻게 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일단 우리가 지역을 선택할 때 투자 비율이 높은 아파트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잘하는 사람들을 쫓아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강남 상구 마용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투자 비율이 높으니까. 그런 지역의 가격이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역의 가격이 또 하락도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때 그런 지역을 사면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개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두 다가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같이 떨어진더라도 예를 들어서 살 수 있는 지역을 고려하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 지역 중에서 투자 비율이 높은 아파트를 선정한다. 이게 사실은 기준이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 그럼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나 투자 기회가 있다면요. 만약 그런 게 없다면 가장 지금 위험한 투자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위험한 투자는 대출 규제에 그래도 나 일단 은행에서 대출할 만큼 받고 신용대출도 받고 뭐 이런 막 다른 데서 사금융도 받아서 무조건 아파트 사.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대출이다. 위험한 그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동을 안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때로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럴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계속 시장을 보시고 어떤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라든지 매도 물량이라든지 그러면서 시장의 어떤 변화들, 정책들도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 가시기 전에 저 개인적인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님이 저도 뭐 시장에 전문가분들 많이 만나 뵙잖아요. 전문가분을 제가 판단할 수준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논외로 하고 확실한 건 저 대표님이 되게 좋은 사람이 생각하거든요. 전문가가 좋은 사람이면 뭔 상관입니까? 아니, 전문가를 제가 판단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그걸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서 듣는 얘기도 있고 제가 대표님 얘기 들어보면 대표님이 주말에 뭐 무슨 강좌 하셨잖아요. 네. 뭐 주식 강연. 강좌였나요? 주식 강연. 그래서 이틀 연속 하셨다고 그래 저는 돈을 그러면 좀 많이 버셨겠다 싶었는데 인산이네, 인산이네. 뭐 인산이네. 사람만 많아. 돈은 안 되고 무료 강연을 무료 했어요. 강연이죠. 그리고 또 강순의 복도판 그것도 대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 무료로 했고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요즘에는 그걸 제가 아직 못하고 있어요. 아, 못하고 좀 힘들어서. 그래서 다시 할 건데 네. 처음에 뭐 김 작가님도 도와주셔서 했는데 어쨌든 홈페이지 만들어서 제가 무료로 레포트 막 네. pos잖아요.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주식 관련해서 무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대표님이 욕심이 별로 없으신 건지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사실 아까 이 투자 대출 규제도 대출 규제하는 것도 이게 사람들이 욕망을 제어한 거라 했잖아요. 저도 요즘 욕심과 욕망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혼자 사는 걸로는 소박한 경제적 자유는 이렇다 생각해서 마음이 편했는데 내년에 이제 결혼을 막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막 약간 더 가장의 무게 있잖아요. 이런 거. 내가 누군가를 또 먹여 살려야 되고 하다 보면 돈을 더 벌어야 되나? 뭐 이런 이게 욕심인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하면서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 들다가 대표님은 뭔가 그래도 정말 사람들을 위한 뭔가 제 입장에서는 뭔가 돈이 특별히 되진 않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막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런 게. 저는 욕심과 욕망이 있죠. 네. 그런데 그게 돈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커피 마실 때 혹시 돈이 좀 많으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제가 일반적으로 보니까 돈이 많을수록 욕망은 더 커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내가 벌기 시작하고 많아지면 더 벌고 싶어 하고 그리고 돈에 대한 욕망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에 맛이 있잖아요. 맛이 있죠. 그러니까 돈을 버니까 너무 좋은 거야. 더 벌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수록 욕망은 더 커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야, 돈 뭐 한 100억, 200억 벌면은 그러면 돈 욕심 없어지지. 아닙니다. 여러분 100억이 생기면 200억 만들고 싶고 200억이 생기면 1000억 원 만들고 싶고 이런 욕망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돈의 맛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제 주변에 보면 예를 들면 뭐 몇 억, 몇십억, 100억 뭐 이렇게 있으면 몇백억 있는 사람들이 욕심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돈의 맛을 안 보려고 일단 노력을 해요. 돈의 맛을 안 보려고 일단 노력해요. 그다음에 저의 욕심과 욕망은 다른 쪽에 있어요. 제가 어디에서도 얘기 안 한 건데 네네. 저는 영향력이요. 영향력. 예. 저는 거기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고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드리고 싶어요. 영향력의 끝은 정치인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요? 절대 아니야. 나중에 정치권에 나가시면 이 영상 절대? 다시 올라옵니다. 현재로서는 절대 아니다. 현재로서는.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정치의 목적은 없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많은 분들이 잘 됐, 전 거기에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주식 무료 강연을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그리고 일요일은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주말에 그렇게. 근데 무료로 강연했는데 거기서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주식 관심 1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전 주식할 돈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뭐 투자를 하고 이런 여유가 없어요. 근데 오셔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각도 없었는데 아무도 나한테 주식 얘기 그래서 안 해주더라. 근데 이광수 대표가 주식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게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식 투자를 꼭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우받는 느낌이에요. 그 느낌 아시겠죠? 나도 언젠가 주식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선생님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 알아두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래서 지점에 가요. 그러면 계좌 보고 야 이게 뭐 프리미엄이에요? 뭐예요? 그래서 막 계좌에 돈 없으면 잘 대화도 안 해줘. 주식시장 물어보면 그거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진지하게 언젠가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이 변화한 것도 아셔야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문턱을 없앤 겁니다. 편하게 와서 들으세요. 누구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저는 제 욕심을 채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욕심은 막 그렇게 뭐 모으고 이런 욕심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전 좋아요. 저도 대표님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래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김 작가님이 진짜 오래 저를 그리고 저는 주변 사람들 평도 같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활동이 계속 됐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리고 저 이 얘기를 굳이 방송에서 하는 이유도 우리 사실 요즘 다 재테크를 다 하고 돈이 너무 그냥 세상 1순위인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사실. 그다음에 그 돈이 얼마 있냐가 그다음에 돈이 가지고 있는 그 규모가 그 사람의 파워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꼭 돈 많은 거가 그 사람의 절대적인 척도는 아닌데 그리고 행복도 아니고 그냥 그 균형점을 저도 요즘 막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고민이 막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김 작가 TV도 저는 그 예전에는 막 재테크 이런 게 훨씬 많았는데 맞아요. 이제 건강 얘기 그리고 사회 얘기 이런 게 하는 프로도 너무 좋고 그러면서 조금 더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막 주식 투자, 저도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을 나쁘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균형을 맞아야 된다. 모두 다 강남 아파트를 가고 모두 다 막 투자, 투기 막 이런 걸 하면은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뭐 필요한 부분은 있으니까 제가 다음에 주식 강좌를 한번 준비해 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 김작가 TV에서 하는 뭐 지금처럼 인터뷰 너무 좋습니다. 부동산 말고 사실 제가 주식을 또 그 20년 동안 해왔던 또 애널리스트잖아요. 기대됩니다. 어느 쪽 전문이시죠? 섹터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주종은 사실은 건설업이었는데 건설, 리츠, 그다음에 뭐 에너지, ESG. 요즘 건설 에너지 뜨겁잖아요. 예, 그다음에 제가 뭐 유틸리티도 했었고요. 뭐 조선도 했었고. 제가 안 해본 게 IT 빼고는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강순의 복덕방이 아닌 강순의 주식방 이강수 대표님 모시고 주식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선님은 이강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